예, 남주씨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희주씨 안녕하세요. 제가 이틀 전에 기사를 봤거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통계 자료가 지금 나온 거는 아니지만 하반기쯤 이렇게 들어가면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폐업하는 이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생길 거라는 그런 예상을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6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시켰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를 하더라도 태거를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사에서 이제 코로나에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까지 해가지고 요 수익형 부동산의 낙찰가율이 그전 70% 80%대에서 60%로 뚝 떨어졌다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업무 상업시설에 예전보다 지금 응찰하는 사람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여기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월세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정매 물건으로도 이제 서서히 나오면서 이런 리스크 때문에 뭐 업무용이나 상가 같은 데에 그 입찰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개정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총 보면은 9개월 동안 임차인은 자기가 월세를 임대인한테 안 주더라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임차인한테 좋은 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한테는 월세를 안 내더라도 그 자기가 장사하는 데에서 안 나가도 되는 이런 법안이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안 준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냈던 그 보증금에서 연체됐던 그 월세를 차임시켜가지고 내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빨리 결정해가지고 자기 보증금이라도 지키고 자기가 시설 들였던 걸 다른 임차인한테 빨리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손실 보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러운 게 장사가 지금 잘 안 되고 힘든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힘든 상황에 9개월 정도 뒤에 1년 뒤에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되지 않나. 지금은 요만큼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더 크게 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조금 더 희생을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임차인을 살리라는 취지의 이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지금 개정을 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폐업률을 이 정부에서 이제 발표할 때에 이 통계치를 낮추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펼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요.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 코로나의 영향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 개정안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뉴스처럼 앞으로 상가에 입찰 들어가는 그 입찰자 수는 가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년쯤 되면은 지금보다 상가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9개월까지 이렇게 연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임대인들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9개월까지 연장을 한다는 이런 법안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공실이 이제 발생하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데 더 많은 상가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경남 김해시 유라동에 있는 1층 상가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게 감정가가 5억 3천인데 한 번 유찰해 가지고 2명 들어왔습니다. 1등이 4억 5,500에 져 가지고 낙찰되는 물건이에요. 자, 임차인은 지금 내역이 없는데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쪽에는 2층부터 해가지고 끝층까지는 학원하고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1층에는 식당하고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 건물입니다. 편의점으로 이렇게 나오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은 다시 재계약해가지고 임차를 놓을 수 있을 물건이에요. 그럴 확률이 되게 많은 물건이고요.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은 유라동 같은 경우에는 요 중심 상권이 여기에 지금 몰려 있어요. 요 상권으로 해가지고 요 배우 세대가 이 상권을 이용하는데 이쪽에 신라마을 8단지 여기 이 아파트하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원룸촌 얘들이 배우 세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월세 가격하고 여기 있는 월세 가격하고 그 100만에서 150만 원 정도 월세 차이가 납니다. 1층이지만 월세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150만 원 받으면은 잘 계약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빨리 이렇게 세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월세를 맞출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배우 세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은 잘 받으면은 2천에 150 정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에 수익률을 봤을 때는 2천에 150에
만약에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4억 5천 정도 시세가 도는 물건이에요. 그 1등이 4억 5천 5백에 이렇게 받았는 요 가격대는 거진 시세에서 이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분양할 당시에는 5억 정도 선에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했는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샀는 건 사실이지만 잘 받으면은 여기는 150이에요.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도 140, 150에 이렇게 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시세 정도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만약에 이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9개월 정도 월세가 연체되더라도 퇴거를 못 시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개월 정도 이렇게 볼게요. 1,500만 원 정도 월세를 10개월 동안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증금에서 까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보증금을 2천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1,500만 원 정도 빼고 5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그거 만약에 관리비가 미납됐다 그러면은 그 관리비 정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면 내가 손실 보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에 임차인이 9개월 동안 연체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9개월 뒤에 연체됐으니까 나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나가면은 좋은데 저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9개월 정도 연체했으니까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야죠. 연체를 했으니까 나가라면은 나가줘야 되는데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내가 지금 요 시설 들었는 것도 거진 1억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권리금 못 받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소송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빠르면은 6개월입니다. 보수적으로 한 1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보증금에서 미납관리비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 보증금 정도는 다 빠져버리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걸려버린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또 계속 내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임대인한테 조금만 희생을 하세요. 임차인이 살아야지 당신들도 살 수가 있잖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개정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9개월 뒤에 바로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그동안 시설 들였던 거하고 이 권리금을 생각하니까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버틴다 그러면은 그럼 임대인은 또 소송 싸움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판결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바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판결 받았는 거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증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여기 9개월 정도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소송 들어가가지고 판결받고 집행한다 그러면 2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9개월이면은 보증금 받고 내가 손해 안 볼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임차인들은 들어갔을 때에 어느 정도 또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한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간 동안 2년 동안 내가 못 받는 월세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2천만에서 3천만 원까지도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재산에도 이쪽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받아내려고 이제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아닌 것 같아. 이 물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로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여기는 한 B급 정도. 그리고 장점이라 그러면은 1층에 있는 상가라는 거. 지금 현재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낙찰받고 임차인한테 가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큰데 재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2천에 150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4천에 150이나 아니면 5천에 150으로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보증금을 올리면은 월세를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은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수익형 부동산의 그 상가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월세를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상가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건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개정이 돼버리면은 기존에 있는 보증금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시키고 경매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집행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발생하는 그 손실을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 못 받는 걸 얘한테 차압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약할 때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 임대인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세를 낮출 수가 없는 게 상가라는 거는 월세를 내가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상가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데 예전에 여기가 지금 분양했을 때에 5억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사이에서 분양을 했을 때는 분명히 여기는 180에서 20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입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150을 받아도 잘 계약을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분양 가격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4억 정도에서 시세를 매길 수 있는 상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증금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월세를 낮출 수가 없는 게, 내가 만약에 120만 정도 이렇게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사이에 값어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는 유지시키되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 임대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B급 상권이거나 B급 밑으로 떨어지는 입지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실 때문에 보증금을 올리되 월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가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B급이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 받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생겼다고. 이렇게 보증금을 올려버리면은 임차 놓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임차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그렇게 유도를 시키면은 좋을 것 같은데, 공실인 상태라 그러면은 그 위험 부담이 좀 많은 거죠. 이 가격대에 받았다는 거는 리스크가 많이 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반대 상황입니다. 상인동에 있는 1층 상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물건은 감정가가 6억 4,100만 원입니다. 6명이 들어왔어요. 신건에 한번 유찰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건에 6명이 들어왔어요. 평수는 거진 12평입니다. 신건에서 6명이나 이렇게 들어왔는 이유가 뭘까요? 임차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임차인이 2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요 호실을 계약을 했는 게 3천에 250 정도 이렇게 계약을 했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 중개사 얘기로는 250에서 300 정도 이렇게 도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현재 여기에도 제가 볼 때는 101호, 102호, 103호 전체를 올리브영이 벽을 터가지고 이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현장 가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건 12평이 아니고 거진 40평 조금 안 되는 전용 면적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호실에 계약했는 게 3천에 250으로 지금 계약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1층으로는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빈 점포가 없는 입지입니다. 이 물건은 신건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전 조건하고 똑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큰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건의 값어치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7억 8천에서 8억까지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1등이 받았는 이 가격대는 1억 정도는 차익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잘 받았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물건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250만 원 정도가 거진 10개월 정도 연체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2,500만 원 정도 연체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증금 3천에 250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증금에서 2,500만 원 빼면은 500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비까지 이렇게 연체됐다 그러면 거진 3천에서 3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냥 9개월 정도 이렇게 연체돼가지고 나가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좋은데 101호, 102호, 103호 터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벽을 다시 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스크가 있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데 꺼려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계호실을 터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대출을 내준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한 번은 현장 실사로 이렇게 가거든요. 103호가 내역을하는데 구분이 없어. 그러면은 대출을 내주는 그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출 나가는 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심사 들어가는 데에 캔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취득세까지 다 해가지고 7억 정도까지 주머니에서 그냥 다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게 터져 있다고 해가지고 100%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육생 중에서도 구분 터져가지고 받았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찾아보면은 대출은 낼 수는 있어요. 대출을 안 내주려고 하는 은행이 많다는 거예요. 좀 많이 애를 써야 되는 물건일 수가 있어요. 다행히 이 물건을 이제 대출을 냈다라고 하면은 잘 받으면은 한 60%
아니면은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좀 리스크가 있는 물건인데, 만약에 이 물건의 임차인이 9개월 정도 마음 놓고 이렇게 연체를 해가지고 명도 소송까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집행 판결까지 이렇게 받았다, 이게 집행하는 데에서도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물건. 내가 지금 집행 판결 받았는 거는 102호하고 103호를 집행 판결 받은 게 아니거든요. 101호하고 102호에 집행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103호에 집행 판결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집행을 하려고 해도 애매모호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물건. 그러면은 월세는 계속 연체되고 있는데 한 달에 250인데 대출이자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에서 대출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월세도 못 받는데 대출이자는 내 주머니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보증금에서 까고 나서부터 1년 정도만 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거진 3천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임대인이 너희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좀 약자인 임차인을 배려해주는 마음에서 너희들이 좀 희생을 좀 해가지고 상권을 좀 유지시키든지 살려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지금 개정해가지고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상가를 들고 있는 임대인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구분 상가를 들고 있는 비율이 뭐 제 주위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돈이 좀 이제 몇백억대에 있는 사람들은 구분 상가 안 해요. 통상가를 하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상가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세를 넣고 대출이자 갚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너희들이 돈이 많으니까 좀 약자인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이 정책을 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세 못 받는 거는 좋은데, 월세 못 받으면서 대출 이자를 못 갚는 형태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내 주머니에서 매달 원래 나오는 생활비에서 거기서 쪼개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건데, 월세 못 받고 80만에서 100만 정도 이자 나가고 100만에서 150만 원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대출 이자로만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진짜 약자는 상가를 들고 있는 중상층이 아닌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임차인한테 월세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보증금으로 이렇게 까다가 나중에는 대출 이자를 못 갚는 환경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게 봐줍니까? 은행에서는 3개월 정도 이자만 안 갚으면은 얘들은 소송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경매 신청 들어가 버리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3개월 정도 연체를 시킨다? 봐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냥 경매 신청 들어가 버려요. 얘들이 신청 들어가가지고 임의 경매로 진행해가지고 짧으면 6개월 아니면 1년 뒤에 그 물건을 경매 진행해가지고 자기들이 빌려줬던 그 근저당의 채권을 회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임대인한테 희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개월이면은 짧은 것 같지만 9개월 동안 그냥 내 주머니에서 이자 나간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3개월을 연체시키면은 요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한테 빨리 임차를 붙여가지고 너희들이 발생했던 대출 이자를 갚아라고 했는 게 기존 법인 거예요. 기존에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임대인한테는 너희들이 모든 걸 감수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형평성에서 되게 문제가 있는 개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인한테 모든 걸 감수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댐에 물줄기를 이렇게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터져 나가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임차인들도 죽어 나갈 수가 있고 임대인들도 같이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는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이나 층수가 좀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물건들, 임차 놓기가 더 힘들어지고요. 그걸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수요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기장 정강업에 있는 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도 감정가가 5억 6,500인데 평년 면적이 74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6층이에요. 6층. 배우 세대도 보면은 적은 배우 세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입지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B뿔 정도 이렇게 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4번 유찰됐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왔어. 조금만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경매 시장에 입찰 들어가는 수요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는 입지가 조금 좋은 데는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장사가 되는 데는 그래도 꾸준히 잘 되는 데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지가 조금만 떨어지면은 영업 손실이 되게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물건에 입찰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월세 비율을 좀 낮춰가지고 시세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개정이 들어가는 거는 임차인한테 너희들이 9개월까지 밀려도 쫓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법을 바꿔줄게 라고 했는 법이지, 이걸 임대인한테 너희들이 그만큼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우리 정부에서 임대인한테 좀 경제적으로 지원이 좀 들어가 줄게, 이런 법이 아니에요. 은행에 대출 이자가 지금 발생하는 걸 너희들도 똑같이 9개월 동안 대출 이자 안 갚아도 너희 물건이 경매로 진행하는 걸 못하도록 우리가 법을 개정해 줄게, 이런 것도 아니라고. 금리를 낮춰준다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 지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한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경매 시장에 입찰 들어오는 그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입지가 조금 B급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봤던 그 시세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월세보다 조금 더 깎아주고 월세를 놓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보증금을 기존보다는 한 최소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보증금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여차 잘못하면은 그 상가 물건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법을 통해 가지고 경매 시장에 상가 물건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좀 더 많이 한두 번 더 유찰을 시켜가지고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도 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가 물건을 볼 때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상가 물건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이 개정안은 임차인한테도 득이 되는 법안은 아니고요. 임대인한테는 너무 형평성 안 맞는 그런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매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상가 물건을 받는 거는 좀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찰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가 물건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고 시세를 매겨가지고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나아요. 이게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좀 보수적으로 들어가지고 낙찰 받으면 낙찰을 받지, 지금 현재 시세에서 맞춰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익을 뭐 4, 5천만 이렇게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힘든다고 생각했어야 돼요. 더 많이 차익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보증금을 좀 올리더라도 월세를 좀 낮추더라도 우리가 리스크를 덜 떠안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급하게 이게 법안을 입법화 시켜가지고 개정시키는 것 같은데 뭐 짧게는 1년 더 큰 파급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물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영수씨 들어가세요. 종범씨, 예, 효경씨, 예, 태훈씨 들어가세요.